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파동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동함수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 파동함수에 대한 해석입니다. 파동함수의 해는요, 복소수 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함수를 해석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은 파동함수 절대값의 제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제곱을 통해서 허수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 파동함수를 해석한 사람이 막스 보른입니다. 막스 보른의 그 파동함수에 대한 해석은 빛에 대한 파동 이론을 본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파동 함수이기 때문에 물질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막스 보른이 해석을 했던 그 처음에 그 가지고 왔던 이론은 빛에 대한 파동 이론을 본뜬 것입니다. 다르죠? 이 파동 이론에 의하면 한 영역에서 전자기 복사의 진폭의 제곱은 그 복사선의 세기와 같으며 진폭의 제곱은 그 복사선의 세기와 같으며 따라서 그 영역에서 광자를 발견할 확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자기파의 동일성에 기초를 두고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psi 제곱 dx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psi 제곱 dx는 psi 스타 그리고 psi dx를 의미합니다. psi 스타는 psi의 공의 복소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하면 x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x와 x 플러스 dx 사이의 입자를 발견 확률은 psi 제곱 dx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3차원으로 옮기면 알맹이의 파동함수가 이미 한 점 R에서 psi로 주어질 때 R에서 미소 부피 d타우에서 그 알맹이가 발견될 확률은 psi 제곱 d타우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막스 보른의 해석은 psi가 의미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의 제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절대값의 제곱의 의미는 알맹이가 발견될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psi의 부호가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psi의 부호라는 것은 파동함수의 위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또는 반결합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 중요한 점을 갖고 있고 막스 보른의 해석에서는 이 psi 제곱을 통해서 알맹이가 발견될 확률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제곱을 확률 밀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확률 밀도 함수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막스 보른의 해석은 이 물질을 이해하는 데 확률론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오비탈입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거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할 큰 내용은 오비탈. 오비탈은 파동함수라고 부르죠. 다시 써야겠죠. 파동함수의 영어 이름이 오비탈이죠. 그래서 1전자계에서 파동함수를 궤도함수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수소와 같은 원자계에 대해서는 원자궤도 함수, 분자계에 대해서는 분자궤도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이 함수들의 본질을 가시하기 위해서는 방사형 파동함수와 그리고 구면조화함수로 이 파동함수를 변수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분리하여 생각. 그래서 psi r 세타 파이를 rr 세타 파이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r 여기 방사형 파동함수 그리고 세타 파이 구면조화함수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파동함수의 본질을 가시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은요. R이라는 것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거리. 구면좌표계를 생각해 보면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리고 파이라는 것은 0부터 2파이까지를 그 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구면조함수를 잘 생각해 보면 Z는 R 코사인 세타고요.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직각좌표계와 그리고 구면좌표계의 그 교환하는 것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D타우 미소 부피라는 것은 R제곱 DR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이 파동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수가 필요한데, 그 몇 가지의 수를 우리는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양자수는 수소골 원자궤도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양자수가 필요하고, 그 세 가지 양자수가 주양자수, 그리고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양자수를 n, 그리고 부양자수를 l, 그리고 자기양자수를 ml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첫 번째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는 1부터 3 점점점점의 자연수를 갖습니다. 그리고요, 그 궤도함수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주양자수. 그리고 두 번째 각도 우존해에서 나오는 그 양자수가 L과 ML입니다. 그래서 L과 일단 부양자수와 그리고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는 각도 의존 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핵 주위의 전자 가군동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양자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양자수는 L로 표현하죠. 부양자수는 일단 0부터 1, 2, 3, 해서 총 n-1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부양자수는 0부터 n-1까지, 즉 n에 속박되어 있죠. n보다 하나 작은 값을 갖는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이 부양자수라는 것은 궤도함수의 가군동량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군동량 양자수라고도 부릅니다. 가군동량이라는 것은 L은 루트 L의 L 플러스 1의 H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루트 L의 L 플러스 1의 H바. 그래서 가군동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군동량 양자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죠. 또한 종류, 다른 말로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는 우리가 ml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첨자를 쓰면 이게 따라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로 할게요. 자기양자수 ml. 이 ml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L부터 마이너스 L, 이 L이라는 것은 방금 바로 위에 있는 부양자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1 점점점 0 0 1 2 점점점 L 마이너스 1 그리고 L까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이러한 값을 갖는 그러한 양자수입니다.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이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Z축성분의
가군 동량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Z축 성분의 가군 동량의 크기를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군 동량의 Z축 성분의 가군 동량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LZ는 mLh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mL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Z축 성분의 가군 동량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각도 의존 해로서 나오는 파동함수는 부양자수 L과 그리고 자기양자수 ML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수라고 하면은 하나 더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파동함수를 나타낼 때는 이 세 가지 양자수만으로도 충분히 다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턴과 게를라흐 같은 경우, 스턴과 게를라흐 실험에서 스턴과 게를라흐 실험은 알칼리 금속 원자의 빗살이 불균일한 자기장을 지날 때 두 방향으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는 궤도 가군 동량 이외 전자 고유의 가군 동량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실험이고, 이것을 통해서 전자 고유의 가군 동량, 즉 스핀 가군 동량을 제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핀 가군 동량이라는 스핀 양자수라는 네 번째 양자수를 도입을 합니다.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는 m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칼리 금속 원자가 불균일한 자기장을 지날 때 두 방향으로 분리된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전자 고유의 가군 동량을 갖는 이런 스핀 가군 동량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실험 사진이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열된 알칼리 금속 원자가 있습니다. 빗살이 이렇게 쪼여집니다. 애텀빔이 쪼여질 때 여기 불균일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은 자석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모양이 다르네. 이렇게 휘어져서 가겠죠. 이 상황에서 전자빔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 전자빔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은 전자 고유의 가군 동량 이라고 부르는 스핀 가군 동량이 있어야지만이 설명 가능하다 라고 해서 스핀 가군 동량을 고려한 스핀 양자수가 도입이 됩니다. 스핀 양자수 ms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파동함수 오비탈에서 양자수가 필요한데, 그 양자수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세 가지로 이 파동함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으로서 전자의 스핀을 고려한 스핀 양자수도 나중에 도입이 된다. 이것을 통해서 다전자계에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자수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두 번째 방사형 파동함수입니다. 방사형 오비탈, 방사형 파동함수예요. 방사형 파동함수 R이라는 것은요, R에 대한 다항함수와 그리고 감쇄하는 R의 치수함수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R1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상수 곱하기 그리고 R에 대한 다항함수, R1s는 다항함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쇄하는 R의 치수함수, 감쇄하는 R의 치수함수 꼴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R1s, R이 0인 경우에는 이게 0인 값은 아니죠. R이 0인 경우에는 이 상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0이 아니다. 그리고 R이 무한대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R의 2P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R이 0인 곳에서
방사형 파동함수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한대로 멀어지면 감쇄하는 아래 지수함수에 의해서 또 0이 된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쵸?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 3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수 곱하기 R에 대한 다항함수 곱하기 감쇄하는 R의 지수함수 이런 꼴로 나타나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R이 6A 제로일 때 이 방사형 파동함수가 0 한 번 있고요. R이 0일 때 0 한 번 있고요. 그리고 R이 무한대일 때 0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궤도함수가 방사형 파동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방사형 파동함수보다는 확률 밀도입니다. psi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확률 밀도를 공부해 보자. 원자의 전자 구조를 가시화하는데 유용한 것은 파동함수보다는 확률 밀도입니다. S궤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R제곱이 원자 핵에서 최대값을 갖는 것은 명백합니다. R제곱이 핵 근처에서 R이 0인 곳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는 것은 자명하죠. 확률 밀도요. 그래서 확률 밀도는 psi 제곱 R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방사방향 확률 분포입니다. 방사방향 확률 분포라는 것은 궤도 전자가 핵으로부터 어떤 특정 거리에 있을 때 그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그때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구껍질 4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그 구껍질에서부터 dr만큼 떨어진 그 구껍질의 부피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이런 것을 방사방향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궤도 전자가 핵으로부터 특정 거리에 있을 확률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반지름이 R인 구껍질의 부피 4파이 R의 제곱 dr에 이 확률 밀도 R의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밀도에다가 이 구껍질의 부피를 곱한다. 해당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 거리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구면상에서 방사방향 확률 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P는 4파이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1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아까 R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확률 밀도요. 근데 그 앞에다가 4파이 R의 제곱을 곱해줍니다. 4파이 R의 제곱을 곱한다 라는 것은 그 구각 R이 0 근처의 구각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죠. 근데 확률은 매우 높지만 근데 그 구각의 부피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인 부분에서는 R이 0인 부분에선 0으로 수렴하고요. 그리고 R이 무한대일 때는 R이 매우 커질 때는 그 구각의 크기는 커지지만 확률 밀도가 감소하겠죠. 따라서 어느 순간에 극대값을 갖고 그리고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1s 그래프요. 2s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2p, 3s, 3p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 1s 오비탈에서 여기 화살표 부분 있죠. 여기 화살표 부분은 해당 이 R 구각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죠. 여기를 찾으려면 이 y값 y는 4파이 R의 제곱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여기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 값을
요것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소라고 했으니까 Z에다가 2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신기하게도 A0가 나옵니다. 보호 반지름이요. 2S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4파의 R제곱을 미분하면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겠네요. 0이 되는 지점하고 하나, 둘, 3개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그 중에서 여기 부분 이렇게 전자 발견 확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고 그 중에 더 높은 부분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이죠. R이 0이 되는 지점 이외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마디라고 부릅니다.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을 마디라고 불러요. 1S는 마디가 없습니다. 근데 2S는 마디가 하나죠. 3S는 마디가 하나, 2개입니다. 2P 같은 경우에 마디가 없습니다. 3P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 하나가 있네요. 2P가 마디가 없고요. 3P가 마디가 하나 있습니다. 면 우리가 경향성으로 봤을 때 4P는 마디가 2개 있겠죠. 5P는 마디가 3개 있겠죠. 3D가 있습니다. 3D는 마디가 없습니다. 경향성으로 봤을 때 4D는 마디가 하나 있겠죠. 5D는 마디가 2개 있겠죠. 이렇게 전자 발견 확률이 그래서 우리는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을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마디요. 이 마디는요 n-l-1 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p 오비탈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n은 2고요. 그리고 l은요 1입니다. 2p니까 n은 2이고 l은 1입니다. 따라서요 노드의 개수를 구해보면 노드는 n2 -l 1 -1 해서 0개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3S에 적용을 해봅시다. 3S 같은 경우에는 n은 3이죠. 그리고 l은 0입니다. 그래서 노드는 n -l -1 하면 되겠죠. 그럼 2개가 나오겠죠. 3S의 노드는 여기 하나 2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는 n-l-1개가 있다 라고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비탈의 크기다 라는 것은 전자 발견 확률이 90%가 되는 지점을 전자 발견 확률이다 라고 부르죠. 1s 오비탈의 전자 발견 확률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A0이다 라는 것은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요 1s 오비탈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들어본 친구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바닥 상태에서 수소 원자 바닥 상태에서 1s 오비탈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x까지 4파이 R제곱 dr은 90% 0.9인 지점을 찾아주면 그러면 x가 구해지겠죠. 그때 구해지는 x가 오비탈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x를 구해보면 오비탈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것은 5번 구면 조화함수입니다. 구면 조화함수에서 첫 번째 세타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이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타 함수이고요. 두 번째가 파이 함수이다. 세타 함수 매우 복잡하니까 우리 간단한 것만 알아봅시다. 간단한 걸 알아보면
이 세타 함수라는 것은 코사인 P의 세타, 사인 Q의 세타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P 플러스 Q는 양자수 L과 같습니다. 만약에 ML이 0이면 코사인 만의 함수이고요. 그리고 ML이 L이면 사인 만의 함수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파이 함수의 성질입니다. 파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파이는 루트 2분의 1에 2의 in 파이승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이때 m은 자기 양자수 m이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점점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함수를 잘 보니까 ml이 0인 경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허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P궤도 함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P궤도 함수의 구면 조함수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세타 함수는 ml이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l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는 ml이 0인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 그리고 ml이 1인 경우에는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요, ml이 0인 경우 이 파이는 루트 2분의 1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상수를 다 떼버리면, 앞에 상수를 모양만 볼 거니까 상수를 다 떼버리면 이 P0는 코사인 세타만의 함수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P0는 코사인 세타만의 함수이다. 이 파이 함수가 날라가죠. 제로니까요. 그리고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여기는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인 경우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얘는 세타가 사인 세타고요. 그리고 파이는 2의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요. 2p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사인 세타의 2의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 승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이 0인 경우에는 이건 바로 실함수죠. 그러니까 바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P0는 코사인 세타이다. 코사인 세타이다 라는 것을 직각좌표계로 표현을 하면 Z 나누기 R이죠. 그래서 이 P0는 코사인 세타는 Z 나누기 R이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표현해 주길 EP Z 함수이다. EP Z 함수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EP Z 함수는 그래서 바로 실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EP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이게 EPX인지 EPY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함수이기 때문에. 허함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선형결합을 해줍니다. 선형결합이다 라는 것은 이 두 함수를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것을 선형결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P 플러스 1과 EP 마이너스 1을 서로 더해주고 EP 플러스 1과 EP 마이너스 1을 서로 빼줍니다. 그래서 서로 더해주면 사인 세타의 2i 파이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 파이가 되겠죠. 얘를요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앞에 상수들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형결합에서 두 개를 빼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빼주는 경우 사인 세타 2의 i 파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파이 이런 꼴로 나타난다. 얘도 앞에 상수를 싹 빼주면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얘는 x 나누기 r이죠. 얘는 y 나누기 r입니다. 따라서 x 나누기 r을 우린 이 px궤도 함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y 나누기 r을 이 py궤도 함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X와 EPY는 선형결합을 한 그런 궤도함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EPX, EPY 이 두 개는 선형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EP 플러스 1, EP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EPX, EPY 이렇게 표현하고 얘네들은 EP 플러스 1과 EP 마이너스 1이 선형결합되어 있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EPZ는 EP0의 실함수 그대로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보면요, 코사인 세타 이 EP 궤도함수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플러스 로브, 하나는 마이너스 로브입니다. 그래서 이 면을 이 그래프에서는 YZ 면을 기준으로 해서 두 오비탈이 정확히 대칭이면서 부호가 바뀝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마디면이라고 불러요. 앵귤라 노드, 각마디 또는 마디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은 각마디가 각마디가 한 개입니다. D 오비탈은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D 오비탈. D 오비탈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면 여기와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이고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얘는 앵귤러 노드가 두 개입니다. 앵귤러 노드가 두 개죠. 부호가 바뀌는, 대칭이면서 부호가 바뀌는 것이 두 개입니다. 3D Z제곱도 사실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렇게 노드가 두 개입니다. 앵귤러 노드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P 오비탈 앵귤러 노드 한 개, D 오비탈 앵귤러 노드 두 개, S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가 없죠. F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가 세 개,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앵귤러 노드는 L개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아볼 것은 오비탈의 모양과 에너지입니다. S궤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S궤도 함수 전체적으로 공 모양의 구형궤도 함수입니다. 마디, 노드는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으로서 n-1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L이 0이니까요. 어느 방향으로나 부호가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나 S궤도 함수는 부호가 같다. 즉 각마디가 0개입니다. 이러한 레디얼 웨이브를 표현을 하면요, 다음과 같죠. S오비탈, 3S오비탈, P오비탈은 다음과 같습니다. P오비탈, D오비탈 이런 식으로요. 얘를 제곱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사이 제곱을 하면 S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가 됩니다. 거기에다 구각 4파이 아래제곱을 곱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극대값을 갖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를 우리는 확률 밀도이다 라고 부르고, 얘를 방사방향 확률 분포이다 라고 부르죠. 얘는 파동함수, 궤도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P오비탈, P궤도함수, 한글로 씁시다. 궤도함수. P궤도함수는 전체적으로 로브 모양입니다. 배양되는 방향에 따라서 PX, PY, PZ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방사방향 마디는 n-2개입니다. 그리고 각 마디면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뀝니다. 각 마디가 한 개예요. P궤도함수는. 뭐 D궤도함수는 각 마디가 두 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쭉 되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수소 원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N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주양자수 N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즉 같은 N을 갖는 모든 궤도함수는 에너지가 동등하다. 에너지가 동등한 이 궤도함수들을 우리는 축퇴되어 있다 라고 부릅니다. 또는 퇴화되어 있다, 축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전자들은 오비탈 중에서 어떤 오비탈이든지 다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상태에서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1s 오비탈이 머뭅니다.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겠죠.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가 아니죠. 이번엔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 간 반발력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분리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에너지 준위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말고 다음 알아볼 것은 다전자 원자입니다. 다전자 원자에 고려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핵주위를 도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두 번째가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 세 번째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완전히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히 근사법을 사용해서 풀이합니다. 섭동법과 변분법, 이러한 근사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내요. 다전자계에서는 한 전자가 다른 전자에 의해서 반발력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인력을 완전히 받질 못합니다. 전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핵에 대한 인력을 완전히 받겠지만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핵에 대한 인력을 완전히 받질 못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리움 효과이다 라고 부릅니다. 핵으로부터 차폐되었다 또는 가리워졌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움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수소골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는 N에만 의존합니다. 궤도함수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NS와 NP의 에너지 준위가 다릅니다. NS와 NP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N이 같으면 다 축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N이 1일 때 단위랑, 그리고 N이 2일 때는 4개의 오비탈이 축퇴되어 있죠. N이 3일 때는 9개, N이 4일 때는 16개의 오비탈이 축퇴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N이 1일 때, N이 2일 때는 ES하고 EP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ES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요. 3S, 3P, 3D, 4S, 4P, 4D, OS, OP, OD, OF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전자 원자의 경우 NS와 NP의 에너지 준위가 다른데 그 중에서 S 오비탈이 NS 오비탈이 NP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먼저 이 그래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요. 1S 오비탈이 있고 그리고 2S가 있고요. 그리고 2P가 있습니다. 1S 오비탈은요. 핵 근처에 존재하죠. 핵 근처에 존재하면서 ES, EP가 핵에 끌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핵 근처에 존재하면서 ES하고 EP가 핵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방해하겠죠. 즉 가리움 효과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ES 오비탈은 마디가 하나가 있죠. n-l-1개의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ES 오비탈은 하나의 마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ES 오비탈은 EP 오비탈보다 최대 전자 발견 확률, 그 반지름은 큽니다. 더 멀리서 전자 발견 확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하지만 이레스를 관통해서 전자 발견 확률이 이렇게 높은 요 지점이 존재합니다. 마디가 있고 이레스를 관통해서 그 깊숙이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침투 효과라고 부릅니다. 최대 발견 확률 반지름 안쪽에서도 전자 발견 확률이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침투 효과라 부른다. 이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봉우리가 작잖아요. 높지는 않지만 이레스 오비탈을 관통해서 핵 근처에서 전자가 존재하게 되고 핵 근처, 바로 근처에서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여가 매우 큰 기여를 하면서 이 p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죠. ES 궤도함수 전자가 ES-EP 전자가 끌리는 것을 부분적으로 차폐 가리움한다. 그래서 ES 궤도함수는 EP 궤도함수에 비해서 최대 확률 반지름은 더 멀다. 그러나 마디가 하나 있고 그 안쪽에서도 전자 발견 확률이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침투 효과라고 부른다. 이렇게 침투 효과 때문에 ES 오비탈을 관통하고 전자 발견 확률이 존재하고 핵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여가 EP보다 ES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아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전자 원자의 전자 그 오비탈에 에너지 준이 배치가 됐으면 이 오비탈에다가 이제 전자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이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원자의 각 궤도함수의 전자가 전체적으로 궤도함수마다 2개씩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각 궤도함수에 채워진 전자의 수를 우리가 보통 그 오비탈을 쓰고 그리고 위첨자로 궤도함수에 채워진 전자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양자수 쓰고요, 오비탈의 종류 쓰고요, 그리고 이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졌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오비탈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1s의 전자가 1개 채워져 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할 때 그러니까 몇 가지 원리를 따르는데 아우프 바우의 원리 이상하네요. 축조의 원리 이렇게 쓸게요. 아우프바우 원리. 그리고 두 번째가 훈트 규칙입니다. 훈트 규칙을 우리는 최대 다중도 규칙 이렇게 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먼저 알아볼게 축조의 원리죠. 축조의 원리라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먼저 전자가 채워진다 라는 것이 축조의 원리입니다. 에너지는 주로 핵전하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m 플러스 l 값의 크기에 따라서 궤도함수 에너지 준위의 순서가 결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m 플러스 l 값이 작을수록 에너지는 안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m 플러스 l이 같을 때
취향자 수가 작은 궤도함수의 에너지가 더 안정하다라는 것이 축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 값이 작은 오비탈이 먼저 전자가 채워진다라는 것이 축조의 원리예요. 두 번째가 훈투 규칙, 최대 다중도 규칙입니다. 최대 다중도 규칙이라는 것은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함수에 두 개 이상의 전자를 채울 때 동일한 방향의 스핀을 먼저 배치하고 그리고 가능한 짝을 이룬 전자가 적게 분포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 훈투의 최대 다중도 규칙이죠.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축퇴된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채워진다라는 것이 훈투 규칙입니다. 그 이유는 반발력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교환 에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훈투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한 오비탈 내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지면 반발력이 있겠죠. 따라서 한 오비탈 내에 전자가 두 개가 안 채워지게 하려고 먼저 쭉 펴질 겁니다. 쭉 퍼질 때 그때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많게 채워지는 것이 교환 에너지를 최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교환 에너지라는 것은 양자역학적인 성질입니다. 확률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오비탈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확률이 높을수록 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교환 방법이 많을수록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퍼왔는데요. 훈투 규칙에 따르면 제일 밑에 있는 요 경우가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바로 위에는 이렇게 전자가 엎어져 있는 상태, 같은 스핀이 아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것은 요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반발력이죠. 반발력에 의해서 여기 한 오비탈 내에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아진다. 여기는 오비탈마다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중간입니다. 근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마다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두 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교환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이러한 형태가 더 안정하다. 그 이유는 확률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두 오비탈에 걸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부여가 되고 따라서 이런 해당 확률이 높을수록 더 안정하다.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부여가 된다 라는 것이 훈투 규칙입니다. 그 다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훈투 규칙 요 상태에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요 상태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바닥 상태는 이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이 상태들은 들뜬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주어지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제의 원리도요. 원에스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요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에너지가 주어지면 여기에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2s로 이렇게 들뜰 수가 있겠죠. 축제의 원리와 훈투의 최대 다중도 규칙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낼 때 적용되는 겁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근데요. 항상 언제나 성립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3개 이상의 전자가 한 궤도함수를 차지할 수 없으며 또 2개의 전자가 한 궤도함수를 차지할 때 그들의 스핀은 서로 반대여야 된다 라는 것이 파울리 베타 원리죠.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파울리의 일반 원리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파울리 일반 원리라는 것은 임의의 동등한 두 페르미온의 표지를 서로 바꾸어지면 파동함수 전체의 부호가 변한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자가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성립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파울리 일반 원리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바닥 상태뿐만이 아니라 들뜬 상태도 다 성립되어야 되는 절대 원리이다 라는 것 정도는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에 의해서 물질들의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다 라는 건데, 이 물질들 적어도 30번까지는 전자 배치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30번까지는 우리가 전자 배치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30번까지 전자 배치를 쭉 연습하다 보면요, 크로뮴하고 구리가 예외에서 벗어난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된다, 규칙성에서 벗어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되는 게 사이스와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비슷합니다. 우리 에너지하고 에너지 준위는 좀 다르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이스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져 있어서 반발력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3D 오비탈은 5개가 축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축퇴되어 있는 3D 오비탈에 같은 스핀을 가는 전자가 최대가 되면 교환 에너지가 크겠죠. 그러므로 안정화됩니다. 이 2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크로뮴과 구리가 예외를 갖는 것은 이 2가지 경쟁 때문입니다. 크로뮴의 경우에는 교환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고, 예외가 되면 교환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고 반발력이 감소합니다. 구리의 경우에는 반발력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교환 에너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비슷한데, 교환 에너지와 반발력과의 관계, 에너지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관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기 같은 경우는 예외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30번까지 4주기까지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은 이러한 원자들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오비탈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하는 방법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훈투의 규칙과 아우프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이 오비탈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이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이온의 전자 배치는 원자의 전자 배치와 매우 비슷하게 고려를 하면 됩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다가 전자를 그 해당 원리들에 맞게 하나 더 추가, 2개 더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이온은요, 그 전자가 추가되는 그 역순으로 전자를 하나씩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전이금속의 경우에는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음. 이것은 위에 원리들의 정방향, 역방향으로 전자를 하나 더 해주고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하지만 전이금속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의 전자 배치를 생각해 봅시다. 철은 26번입니다. 그래서 Fe2는 1s에 2에 2s에 2에 2p에 6 그리고 3s에 2 3p 6 그리고 4s에 2 그리고
3D의 6이죠. 6. 철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배치 1s2, 2s2, 2p6, 3s2, 3p6, 4s2, 4p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전자가 두 개 떨어져 나간 Fe2 플러스를 생각해 봅시다. Fe2 플러스를 잘못 들어갔네요. Fe2 플러스를 고려해 봅시다. Fe2 플러스를 고려하면 전자가 채워지는 것에 역순으로 생각을 하면 1s2, 2s2, 2p6, 3s2, 3p6, 4s2, 3d 4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니까 아니라는 소리겠죠. 실제는요 이거 Fe2 플러스요. 실제는요 다릅니다. 실제 Fe2 플러스는 3D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4S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요. 4S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 이유는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는 수소골의 에너지 준위와 비슷해집니다. 즉 같은 주형자수를 갖는 궤도함수끼리 에너지 준위가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수소골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그 주형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다 축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소골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 간 상호작용 때문에 N과 L이 다르면 에너지 준위가 L이 서로 다르면 예를 들어서 3s, 3p 이러한 궤도함수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갈라진다 라는 것이죠. 근데 유핵전화가 증가하면 이 에너지 준위가 점점 수소골과 같아져요. 그래서 3s하고 3p의 에너지 준위가 점점 비슷해진다 라는 겁니다. 이온의 경우에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면요. 이온의 경우에는 그 전자를 잃으면 알자 전화가 존재하죠. 알자 이온 전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화가 크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온이 되면 유효핵전화가 크게 증가하고 3D 에너지 준위는 4D 에너지 준위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수소골 그 오비탈의 배치와 비슷해지니까 3D가 4S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의 전자 배치는 4S에 채워지는 것보다 3D에 채워지는 것이 더 안정합니다. 이때 전체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 핵전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소골의 에너지 준위와 비슷해진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온의 전자 배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꼭 전자 배치들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방사 방향 확률 분포, 그리고 확률 밀도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파동 함수를 표현하는데 꼭 필요한 함수더라, 양자수더라 라는 거, 스핀 양자수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동 함수에 대한 막스 모르는 해석은 유래는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단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